네,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보통 시장이 마감하고 나면은 좀 관심에서 멀어진 나름인데 또 점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마감 이후에 나온 내용들 또 다음 날에 또 반영될 부분을 잘 또 취사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장마감 핫 이슈에 이어서 자 이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볼까 합니다. 앞서 만나보신 박수원 매니저와 함께 하실 분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벌써 많은 인사들 전해주시는 내 주식을 부탁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오늘 또 채팅 남겨주신 분들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릴 것이고요. 또 생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은 인증샷과 함께 메시지를 샵 2034로 보내주시면 역시 선물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름 개선 앰플과 다이어트 보조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주 5종목에 대한 개별 이슈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재원 아나운서 다시 연결하죠.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대한광통신부터 두산에너빌리티, 한장까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대한광통신입니다. 오늘 5G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다른 중국 5G 기업을 제재하는 초당적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의 개인정보 그리고 가장 민감한 국방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걸 허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HFR과 RFHIC, 또 이노와이어리스 등 5G 통신 장비주들의 주가가 반사수혜 기대감에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원자력 관련주들이 한국전력의 수십조 원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논의에 일제히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1,400메가와트 규모의 차세대 한국형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업 규모는 40조 원가량으로 2009년 수출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액 20조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앞서서 보통주 한 주당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특징주는 바로 태광산업입니다. 태광산업이 흥국생명 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당초 태광산업은 흥국생명의 제3자 배정 방식으로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었는데요. 주주와 경제단체의 거센 반발에 결국 백기를 든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한창입니다. 한창이 2차전지 장비 업체인 셀텍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오늘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셀텍은 2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정밀 금형과 자동화 설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2차전지 제조 공정 중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턴키 수주가 가능한 업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5종목 중에 탑픽 종목으로 선택된 것은 무엇일까요? 자, 두 분의 선택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은 대한광통신, 박수원 매니저님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선택하셨군요. 이 두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탑픽 종목 선정만으로도 살짝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대한광통신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5G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사실 5G 관련주에 속은 적이 너무 많아서 재현 씨가 속은 적이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려고 하면 또 다시 내려가고 그래요.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좀 지속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지. 네, 5G 약간 양치기 소년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도대체 언제 나타난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바닥을 잡는 모습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기대했던 급등이 나온 종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추세는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규제란다. 미국이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에 제재에 들어간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반갑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결국에는 그 중동 쪽 네옴시티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최근에 삼성전자가 일본 쪽도 그렇고 지금 인도 쪽으로 계속해서 5G 장비를 납품을 받고 있다는 수주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적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이슈가 중동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동 쪽에 미국과
그리고 중동의 사이가 좀 벌어진 사이를 틈을 현재 중국이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무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G가 중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든 유럽이든 많은 섹터에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진행이 돼 왔느냐 아니면 신규로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신규 쪽을 진행한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동 쪽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이 사우디와 이제 이번 12월 9일이었죠.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게 되면서 여기에서 그 5G의 화해 장비를 채택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전부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계속해서 이 중국이 화해 장비를 납품할 것을 말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과 사우디의 그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중국이 그 사이를 비좁게 들어가가지고 사우디한테 사이를 좋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재용 회장이 UAE 최근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우디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G 장비에 대해서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중국이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도 중도에 간 이유는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특히나 방산이란지 원전이란지 5G인지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 뺏길 가능성 때문에 간 것이 아닌가 좀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사우디뿐만 아니라 카타르라든지 그리고 UAE까지 현재 영향을 미치려고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UAE가 미국 쪽에 사우디와 죄송합니다. UAE와 미국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UAE가 미국 쪽으로 이 스텔스 전투기죠, F-35였던 수출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조건으로 5 장비를 수입하지 않는 조건을 미국에서 요청했었는데 UAE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UAE 쪽 같은 경우도 5 장비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5G 장비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간 어떤 부품이란지 완성품이란지 이런 부분에서 제재가 들어가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마 지금의 어떤 중동에 대한 어떤 중국 영향력을 제어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어쨌든 이 중동 쪽 그 중동성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네.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객사 중에서도 사우디 국영통신사라든지 사우디 전력청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영향 확장이 조금 주춤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한국 그 5G 기업들, 통신장비 기업들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한동안 우리가 그 네옴시티 얘기가 그러니까요. 계속 나오면서 관련주들 언급이 있었는데 하도 그때 많이 간 종목들이 있어서 좀 네. 잠잠해요. 그런데 이게 네. 네옴시티가 처음에는 뭐 토목부터 네. 시작해서 건축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그 안에 네. 채워질 것들. 네네. 결국 거기도 통신 관련해서 다 연결이 돼야 그렇죠. 될 것이고. 네네. 그래서 5G 얘기도 나온 적은 있었거든요. 네. 그 관련해서 연결 접점이 지금 좀 네. 생각을 해봐도 되는 시점입니까? 아마 예. 새롭게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도 수혜주가 퍼센티지 비중으로 봤을 때는 뭐 60% 이상 아직도 노출이 안 됐다라고 봐요. 아시겠지만 일단은 기초 토목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더 건설을 하게 되고 네.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다 정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한미 글로벌이라든지 뭐 이런 뭐 기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일부 노출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이런 인프라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먹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먹는 문제라든지 식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0% 어느 쪽으로 간다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5G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장비, 소프트웨어적인 장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장비 같은 게 지금 중국이 지금 선점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5G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 건설이란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란지 이런 것들이 현재 중국이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가져가려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아직 놓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최근에 나온 게 네이버 정도 얘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네옴시티가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수혜가 되면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100%다 노출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혜주는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티님께서 너무 오래 물렸다가 손절한 5G라서 재매수가 쉽지 않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재매수. 이제 5G 업종이 좀 분위기가 바뀔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비중을 늘려봐도 좋다. 네. 팔았다 그러니까 조금 아쉽네요. 지금, 예. 지금 그럴 때 팔면 안 되거든요. 되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참 예. 이게 주식시장이 심리 싸움이라고 예, 생각이 드는 그렇죠. 것들이 살까?
살까? 하다가 사면 못 들려요. 예. 근데 살까 했을 때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팔아야 되는데, 못 견디고 팔고 싶다라고 네. 했을 때가 바닥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네. 그렇게 해서 살까 해서 샀는데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세상사가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객관적인 네.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러면 다시 네. 한번 내가 손절한 종목은 네. 접근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이게 투자자를 고민이 그게 합니다. 그런 게 예, 예. 있습니다. 네. 보기 싫어요. 네, 그렇죠. 손절했기 때문에 정이 떨어진 거죠. 보기 싫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일단 현 시점엔 좋다 말씀 주셨고 다음 종목, 이 토픽 종목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예. 꼽아주셨어요. 해령님 같은 경우도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신가 봐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꾸벅하고 글을 남기셨거든요. 아무래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정말 음.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잖아요. 기다렸다 지친 분들도 분명히 네. 계실 거예요. 네, 그럴 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두산중공업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좀 사명이 좀 바뀌면서 네. 원전에 대한 좀 뜨거운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도 원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최근에 뭐 수주를 했던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경쟁을 좀 많이 붙었던 부분들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물론 웨스팅하우스에 좀 뭐 수주 물량이 좀 빼앗기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 뭐 체코라든지 그리고 뭐 네덜란드라든지 영국 그리고 사우디 뭐 이런 쪽에서도 지금 우리가 뭐 수주 얘기가 좀 나와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트르키예 얘기가 좀 나와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뭐 앞으로도 내년에도 좋은 수주를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미국에서도 지금 웨스팅하우스라든가 여러 지금 원전 관련 회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만들어지는 원전들 보면 핵심 기자재들이 들어가는 거 보면 거의 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시공이라든가 그 핵심 부품 부분에 있어서는 기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전 세계적으로 좀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차트적인 뭐 움직임을 좀 보면서 좀 말씀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디 보면 이제 2007년에 14만 원까지 갈 정도로 엄청나게 또 큰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속적인 조정을 보여줬고 뭐 최근까지도 보시면은 뭐 분위기가 뭐 2020년도부터 해서 뭐 쭉쭉쭉 주가가 좀 올라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최근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월봉상으로는 좀 움직임을 보여줬고 최근에 좀 주종을 보여주면서 다시 추세적인 변화를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평균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허.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추세적인 변화를 주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62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평선들을 제압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일봉이 상승하려는 준비 과정에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내년까지 좀 지켜보셔도 좀 괜찮은 알겠습니다. 흐름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바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입니다. 이게 지금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는데 네. 두 분 다 노예요. 일단 그 상한가 간 이유를 파악은 해봐야 되는데 네,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를 갔는데 글쎄요,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날 상한가 직행했다. 자, 정태근 팀장님. 네. 요거는 정상적으로 봐야 됩니까? 비정상적으로 봐야 됩니까? 개인마다 판단이 좀 다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람의 성격만큼이나 판단도 다 다를 수밖에 예, 예.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부정적으로 네.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무상증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요즘 뭐 무상증자 테마들이 네. 또 들썩였는데 사실 요즘은 또 잠잠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이 기업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외에도 뭐 공구먼부터 공구먼이나 시작해서. G2파워 네. 이런 거 네. 했었잖아요. 그 이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율로 무상증자를 했던 기업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그 무상증자 하는 이유만으로 급등이 나왔었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호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보면은 악플이 많이 달리고 욕을 많이 먹어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공구먼도 그렇고 G2파워도 그렇고 시간이 지금 무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부 주가가 다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주머니 돈을 왼쪽으로 옮기는 거 외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익잉여금이 그러니까 잉여금이 이게 자본금으로 편입이 되는 거거든요. 무상증자 한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해가지고 이 금액만큼 자본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금으로 일단 가는 게 좋은 것들이 일단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금으로 갈수록 이 돈을 건드리기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본금 같은 경우는 상법상 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돈을 절대 건들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자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그만큼 확보가 된다라는 거고 시용등급이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 좋은 거거든요. 근데 무상증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만약에 주식 한 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줄 더 줘요. 그럼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면 제가 왜 이거를 나쁘게 얘기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뭐 1대1 하게 되면 내 주식이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권리락 되면은 그 권리락 가격에 반영이 되게 되면 주가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 주식 배당받은 것 때문에. 근데 이게 주주한테 과연 어떤 도움이 되냐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주식수를 넓히고 난 다음에 주당 순이익 관점에서 주당 순이익이 만약에 200%, 300% 늘어난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무상증자하는 기업들이 그 무상증자하는 그 당시에 어떤 재무제표라든지 실적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본잉여금이 많다는, 잉여금이 많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잉여금은 무상증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사수, 그러니까 배당을 하기 싫으면 차라리 자사수 매입이라도 하는 게 주주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나 인색하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인데, 거기다가 무상증자를가 이게 호재처럼 주가가 반응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게 보는 거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도 이 착시 효과로 오늘 점상 깠기 때문에 내일인지 모레까지 아마 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는 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말티님이 질문을 하나 하셔가지고 그것만 좀 네, 대답을 좋아요. 드릴게요. 네. 그 5G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보냐고 올리셨더라고요. 예, 예. 추가적으로 네. 해주세요. 제가 간간히 이게 유튜브 채팅창을 보는데 네. 제가 그때마다 이게 언급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네. 보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답변해 네. 주세요. 그래서 빨리. 말티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노와이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노와이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스몰셀이라는 장비를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노와이어. 예. 예. 왜냐하면은 그 5G의 단점 잘 아실 겁니다. 주파수 거리가 짧고 벽을 잘 투과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G 투자할 때 금액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인지 대기업들이 포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특화망이 말 그대로 이음 5G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음 5G를 했을 때 특정 섹터의 주파수를 할당하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벽을 투과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커버해주는 장비가 스몰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소형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이 싸고 또 배치를 또 많이 가격이 싸다 보니까 네. 설치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노와이어 그래서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지금 저 무중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박수범 매니저님께 요건 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오드리님께서 보통 무중은 권리락 전후 언제 파는 게 좋습니까? 했을 때 여기에 사실 답이 있을까요? 예. 저는 그 무삼이라는 예.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삼. 네. 무삼. 네. 세 가지가 없다는 뜻인가요? 네, 아니면 제가 어떤 만든 뜻인가요? 용어인데요. 예, 예, 예. 제가 만든 용어인데 예. 무상증자라면 예. 3개월 동안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과거에 3개월 그랬었고요. 동안?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주가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특이한 거는 과거에는 뭐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뭐 100% 정도 많이 예. 하게 되면, 근데 예. 요즘에는 무상증자하면 뭐 한 주 가지고 있으면 5주 줍니다. 네. 500%, 그러니까 200% 너무- 기본인 것 같아요. 그 네. 이게 뭐라 해야 되나요? 갑자기 이렇게 5주나 준다니까 뭔가 부자가 된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네. 예, 감정적으로 봤을 때. 한 착시 주를 효과. 가지고 있는데 5주를 네. 받았잖아요. 네. 플라시보 효과도 아니고, 예. 뭐, 아무튼 특이한 요즘 트렌드긴 한데,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주가가 좀 움직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거, 왼쪽 예. 주머니에 있는 거, 뭐, 그게 아무런 자본적으로 뭐, 특이하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주식수가 많아지는 그래서. 부분들인데, 예. 아무래도 뭐 주식수가 많아지게 되면 주주들도 많아지게 되고, 네. 주주들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참여하는 그 종목에 대한 참여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하락하거나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좀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무상증자 결정이 났습니다. 네. 권리락 전에 그럼 내가 팔까 후에 팔까라는 고민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상황마다 권리락 다르다? 내용이 예. 나오면 예. 만에 하나 그것 때문에 큰 주가 움직임이 보여지면 저는 바로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움직였다 했을 땐 바로 그렇죠. 매도. 예. 알겠습니다. 움직였다 했을 때는 예. 바로 매도하시는 게 정답이 맞습니다. 네. 네, 뭐 케이스 따라 아무래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뭐 무상증자 테마가 또 핫하다 보니까 무상증자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 그래요.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서둘러 이제 다음 종목 가보죠. 이제 태광산업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지금 오너일가가 지분을 크게 가지고 있는 한국생명과 관련해서 네. 아주 이거를 참 이거 이슈로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을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엇갈리셨어요?
좋아. 이거 박수범 매니저님 먼저 노를 주셨는데요. 예. 태광산업에 대한 의견 들어보죠. 예. 네, 뭐 지금 뭐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오래된 회사이고 뭐 직물 쪽이라든가 뭐 지금 의류를 만들 때 필요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뭐 나이론이라든가 원사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 최근 뭐 스판덱스도 지금 이제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판덱스 한다면 국내에서는 뭐 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스판덱스 또 유명한 회사가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한 회사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아무튼 지금 국내에서 지금 태광산업이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가져오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흥국생명 쪽에서 4천억의 이제 전환 우선주 참여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철회가 됐어요. 철회됐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주가에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좀 주가의 움직임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PBR도 0.2배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가치주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동사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ROE가 지금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ROE가 지금 거의 뭐 1%대를 보여주고 있어서 1%가 나와주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은행 이자보다 낮은 금액의 이율이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좀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태광산업이 안 좋다는 것보다는 태광산업보다 더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굳이 태광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반면에 정태근 팀장님은 예스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유중, 자금 지원 철수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은 아니면 다른 시각에서 보실까요? 다른 시각으로 앞으로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전적으로는 박수범 매니저님 의견에 동의를 해요. 네.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건드려도 되나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주가가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예. 지금 그 박수범 매니저님 예. 박수범 매니저님께서 예.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일단은 어쨌든 흥국생명이 가지고 있는 연구체 콜옵션 행사 이것 때문에 4천 정도 빚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트러스트원에서 반대를 한 이유가 이호진 전 회장의 빚을 왜 우리한테 떠넘기느냐. 너희 문제 너희가 해결해라. 네. 이렇게 하면서 발목을 걸어가지고 이게 무산이 돼버렸거든요. 무산이 되게 되면서 오늘 그 거래가 그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공시가 나왔냐면은 트러스트는 이제 선전포고를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장 끝나고 나서 어떤 공시가 나왔냐면 이제 그 태광산업에 대해서 일반 투자가 아니라 경영 참여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SM이 온라인 파트너스한테 지금 이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최대 주주 지분을 포함해서 특수관계인 지분이 80%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지분 경영 참여를 선언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어쨌든 시끄러울 일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싸움 구경도 이게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정말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아마 몰릴 수 있다. 그렇죠.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대주주 물량은 빠져나갈 리가 없고 그리고 이런 경영권 분쟁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서 작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 주가가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주가가 앞으로 재미있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솔직히 노에서 예스로 바꾼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 더 이슈가 될 수 있다. 거래량이 조금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리는 있으신 또 말씀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이 한창이 되겠습니다. 이 2차 전지 장비 업체를 이건 인수한다가 아니고 인수했다예요. 그죠? 네. 그런데 상한가 갖고 두 분 다 노를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의견 박수범 매니저님. 네. 네, 뭐 지금 한창에 지금 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네. 내용이 좀 나왔는데 지금 셀텍에 대해서 2차 전지 뭐 장비 업체를 뭐 인수 100% 뭐 지분 인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창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 좀 그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셀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올해 감사 거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자본 잠식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한창이 셀텍을 인수를 한 걸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오늘 뭐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긴 했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좀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나오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한창과 지금 현재 새로운 셀틱과의 움직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는다는 거죠. 완전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없고 그렇다면 저는 한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상한가를 가고 이건 뭐 소위 얘기해서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비합리적인 사고로 좀 올라갈 때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창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어허. 보고 있고 네. 확인할 부분들이 셀텍에 대해서 확인할 그렇군요.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창에 대해서 정태근 팀장님도 노를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잠깐 말씀 나눌 때 같은 노지만 시각은 좀 다르다라는 식의 말씀 주셔서 좀 네. 짧게 또 의견을 여쭤야 되겠습니다. 예. 저도 요거만 차트만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차트만 간단하게 보고 네. 좀 마무리 지을게요. 네. 예. 그 오늘 한창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지 않습니까? 요 네.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점상한가인데 이게 중간에 한번 풀렸었어요. 풀렸다가 지금 요게 지금 5분봉 그러니까 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 시간을 보게 되면 12시 10분 정도 풀렸다가 쭉 풀렸다가 종가에 가서 상한가 맞춰놓고 끝이 났어요. 네. 네. 종가 맞춰놓고 끝이 났는데 보시면 또 아래쪽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실렸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다음부터는 못 가는 패턴이에요. 그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에 룽투코리아가 이런 패턴이 나왔었거든요. 룽투코리아 보시면은 자 보세요. 날짜를 보면 11월 18일 날 대량 거래 나왔잖아요. 네. 아래 거래하면 대량 거래 나왔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날 갭 하락하게 되면서 쭉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도 분봉 차트 이때 당시 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종가에 억지로 상한가 맞춰놓고 끝이 억지로. 났어요. 뭔가 네, 네. 억지로.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갭이 발생됐을 때는 위로든 아래든 분명히 갭이 발생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억지로 상한가 맞춰놓고 끝이 나게 되면은 그 다음날 갭 하락 출발한 경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창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노를 일단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주들 개별적으로 두 분의 의견을 최대한 좀 많이 들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좀 아쉬우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정태근 팀장님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